꼬리암 저널에 10년간 재직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편집장을 역임하셨고 잡지 발행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다큐멘터리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첫 작품인 프리철수리가 썬댄스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20여 개 권위 있는 영화제에 초청 수상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줄리 감독님 인사 말씀과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 am Julie Ha, one of the directors of Free Chol-Soo Lee. It is such an honor to be here to share the story of Chol-Soo Lee in Korea, where the story began, and also the motherland of many members of our film team.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we look forward to talking with you.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공동 연출을 맡은 하줄리 감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소개하게 돼서 너무 특별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떤 모국이자 또 이철수의 모국인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한국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성민, 미국 이름 유진이 감독님은 1976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입니다. 뉴욕과 LA를 기반으로 감독, 편집자,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고 하줄리 감독님이 계셨던 꼬리암 저널에서 객원 편집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성민 감독님이 영화 편집자로 참여한 작품들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썬댄스 영화제 등에서 여러 편 소개되었습니다. 하줄리 감독님과 공동 연출을 맡은 프리철수리가 이성민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i, my name is Eugene Yi, and I am also one of the directors of Free Chol-Soo Lee. It's a tremendous, great honor to be here, and we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you.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공동 연출을 맡은 미국 이름은 유진이고요. 한국 이름은 이성민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여기 있는 한국 관객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미국에서 있었던 이철수 구명운동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재미 일본인 2세로 이철수의 친구이자 변호사셨던 랑코 야마다님이십니다. 친구 철수를 위해서 UC 헤스팅 법과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셨고 이철수가 1983년 석방될 때 변호인단으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자, 랑코 야마다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Hi, good afternoon. My name is Ranko Yamada, and I was an activist during the Chol-Soo Lee movement. I am so grateful for the people on this panel to have told his story, and so honored that you have welcomed his story to be told in Korea.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랑코 야마다고요. 이철수 구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활동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 있는 다른 감독들과 또 제작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수현, 미국 이름 수킴 프로듀서님은 1975년생이시고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입니다.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시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들이 2018년과 2019년 두 해 연속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카데미 협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김수현 PD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Soo Kim,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because our first goal in making Free Chol-Soo Lee was to have a release in Korea.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목표가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개봉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3개 정도 먼저 드린 후에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두 분은 이철수 사건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지, 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셨는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두 감독님들의 답변을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for directors. So each of you may have the reason why you start this film. And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what is the motivation to make this film? And please answer it by each of you, okay? Yes, actually Eugene and I have known about the Chol Soo-lee case for quite a long time. I personally learned about it when I was 18 years old from Lee Kyung-won, the journalist in our film. He's my mentor and inspired me to want to become a journalist. It was though in 2014, Chol Soo-lee died and I had attended his funeral in 2014. 네, 사실 저는 이 이철수 사건 이야기를 안 지는 꽤 오래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경원 기자라고 본 영화에 나왔던 기자님이 사실 저를 기자의 길로 이끌어주신 멘토분이시고 사수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워낙 이철수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미 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철수 씨의 장례식장에 저희 그 잡지 매거진 잡지에 커버를 하려고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I was there to write an obituary for a Korean American magazine I worked for, and also just to check on Lee Kyung-won, who was in terrible anguish. And while I was at the funeral, I felt this heaviness. 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참여해서 사실 기자로서 리포트를 하려고 간 곳이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저는 장례식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무거운 중압감, 어떤 그런 감정도 무거운 감정도 어려운 감정들을 사실 마주하게 되었었습니다. Many of the activists who had helped Chol Soo-lee 40 years earlier were there, including Ranko Yamada, and they were expressing so much sadness and regret. 그곳에서 사실 랑코 야마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른 활동가분들이 거기 장례식장에 계셨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애도의 감정, 슬픔의 감정, 또 후회의 감정을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었습니다. Lee Kyung-won was also there, and he asked, "Why is this story not known today? Why has it been forgotten?" 이경원 기자님도 물론 자리에 계셨고요.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토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So months later, Eugene and I were talking about making a film together, and we just knew we had to tell this story, that it was too important to allow to stay buried in history. 이후에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성민 감독이랑 제가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야기가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지는 것을 저희 둘 다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Especially as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it felt like our generational responsibility to tell this story. 네, 특히 재미교포 2세로서 저희는 이것이 저희 세대가 반드시 사회에 알려야 할 어떤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And I never learned about this case in school or growing up or anything like that. So when I learned about the case through the reporter Lee Kyung-won, I was shocked.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배워보거나 알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라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이경훈 기자님이 처음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 이철수 사건을 드디어 알게 됐었습니다. I mean, this was a historic moment, a historic movement led by Asian Americans that got a person off of death row, a Korean immigrant off of death row, yet it was not in our history books and it was not taught to young people. 특히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전례 없었던, 유례 없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이라든지 학교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었습니다. You know, as people who are minorities in America, you know, oftentimes our stories and our histories are not valued or preserved in the way that they should be. So I wanted to make sure and help be part of a team that could preserve this history for future generations, including people like my daughter.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 안에서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뭔가 가치 있다거나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저희의 어떤 이야기, 이 교포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특히 저희 딸과 같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남겨놔야겠다는 마음으로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수현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철스의 제작 중간에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작품에 함께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So I met with the team, and they were looking for a Korean American producer, and there are not very many Korean American producers, especially in. So I thought about the story, and I really did it for my family and for my mom, because I had never heard about the Chol Soo-lee story, but I asked my mom, and she said she knew about it, and you know, she really told me that when she heard about the story, she was reading and following it during the time it was happening. She started to feel like, oh, you know, it's not going to be easy to live in the U.S. 저는 사실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작 두 감독님이 재미교포 출신의 프로듀서를 찾고 계셨는데 사실 미국 사회에서 재미교포 프로듀서가 몇 명 있질 않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한 재미교포 프로듀서인데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인데요. 그래서 처음 이 작품을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이 사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었을 때 어머니가 이철수 사건 너무 잘 알지,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당시 이철수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사회에 보도가 됐었을 때 그것들을 다 따라서 확인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다 팔로우를 하셨었을까. 아마도 어머니도 미국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민자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면서 이걸 좀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랑코 야마다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구인 고 이철수 씨를 위해서 진로를 변경해서 변호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 동기나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Yeah, so Ranko, how do you make up the decision to be a lawyer just for your friend? Like why did you make that kind of decision? There's a phrase in English called the tipping point. And I was always interested in the law, but when I tried to find an attorney for Chol Soo-lee when he was first arrested, I couldn't find anyone that would take his case. And that was a tipping point. 사실 이 영어 표현 중에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법에 대해서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친구인 이철수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변호사가 정말 필요했었을 때 주변에 아무리 변호사를 찾아도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사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기에 영화의 나레이터를 맡아주신 분을 아주 특별하고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세바스찬 윤 씨가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비하인드를 어느 분에게 들어볼까요? Yeah, you know,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spects of making this film was we wanted to tell it from Chol Soo-lee's perspective and him telling his own story, but we never had a chance to interview him ourselves.
그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사실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철수 씨가 이철수 씨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작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을 인터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사실 제작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And as much as Eugene and I tried to immerse ourselves in everything Chosu left behind, in his speeches, in his writings, his interviews, his letters, we still felt like we were not getting close enough to his truth. 그래서 저희 두 감독이 뭐 이철수 씨가 남긴 어떤 편지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메모들 아니면 추도사 아니면은 이경영 기자님과 같이 전화했었을 때 녹음했었던 전화 녹음본 그리고 발표했었을 때 썼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뭔가 우리가 진짜 이 사건의 진실, 이철수라는 인물의 진실에 가까워졌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But it felt like everything fell into place once we started to work with our narrator, Sebastian Yoon. He was the discovery of actually our producer, Soo Kim, who saw him speaking at an event for a documentary about people who are incarcerated, who could earn their college degrees from prison, and he was one of those people who was able to do that. 근데 이런 어떤 저희의 어려운 부분들이 세바스찬 윤이라고 하는 저희 내레이션을 해주신 분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해소가 됐었는데요. 사실 여기 같이 계신 김수현 PD님이 그 수감자들이 대학 학위를 따는 내용을 담은 한 다큐멘터리 행사에 이제 세바스찬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 행사를 가게 됐었는데 Sue said there was just something about Sebastian, his honesty, his sincerity, his friendliness, that to her reminded her of Chol Soo-lee. 그곳에서 김수현 PD님이 세바스찬 윤님께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뭔가 어딘가 진실되고 또 진정성이 있고 동시에 뭔가 좀 가까운 느낌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 이 인물이 어딘지 모르게 이철수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겁니다. So Eugene and I then watched the documentary and were so moved by Sebastian that we all agreed with Sue that he would be the right choice to narrate the film.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바스찬이 나왔었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같이 보게 됐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쩌면 이철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And after we reached out to him, he immediately was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He saw actually a rough cut of the film and he felt like he could relate to Chol Soo-lee's life.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세바스찬 윤님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당시 이제 러프컷 만들어 놓았었던 러프컷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즉시 그분의 어떤 반응이 나는 이철수를 정말 이해할 수 있다. 저 감정이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And he not only did the narration, but he also helped us with the script for what Chol Soo says in our film. And we wrote new scenes because of him. And we do believe that he brought such a heart and empathy to voicing Chol Soo-lee. 그래서 단순히 그냥 준비된 내레이션을 읽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셨고 이분은 같이 저희랑 스크립트를 쓰고 같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수감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수감 생활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 영화에 좀 불어넣게 해주셨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우측 상단 계십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그 감동적인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 그리고 사법 체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아마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에 초점을 뒀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의 그런 문제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에 또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서 관객들이 어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의도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좀 해주세요. So thank you for showing this film to us. It's just such a touching movie. And my question is, maybe the American audience would see this film as a evidence of the racism or evidence of the social judicial justice. But I think the Korean audience must accept this film in a different way. So what kind of thing you want the Korean audience to feel about this film? What Korean audience should think about that? So I think during when you immigrate, a lot of people, they didn't, like for example in my family, we never said it's very difficult. You know, everyone said, okay, it's, you know, in the US everything is good, we're having a good life. But I think this film really shows the difficulties that Korean immigrants had in the US in the 1970s and 80s. And I want the Korean audience to know about that. 사실 이민이라고 미국 이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찾고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거기서 너무 이제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당시 70년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은 이철수가 겪었던 것 같은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사실 본국인 한국에 제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재미교포들의 삶, 교포들의 삶, 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었는가에 대해서 한국 관객분들께서 알아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And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is was Korean people, Chinese people, Japanese people, many different kinds of Asians in America coming together to fight to free Chol Soo-lee. And it was not expected or usual for people to work together like that, but they did. And so we feel it's important to sort of see that people were able to overcome the differences that they saw among themselves and find that commonality to be able to work together.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보시면은 뭐 한국계라든지 일본계, 뭐 중국계, 대만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철수의 구명운동에 함께하고 어떤 사회적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서로 굉장히 달랐고 어떤 면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서로가 갖고 있는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공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싸웠다고 하는 그 면들이 한국 분들께서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agree with what you're saying, and I thought about how this film would be received in Korea. But I think there are a great many universal themes. We all know what it means when something is terribly unfair, when justice is diverted and people are treated poorly. We all know that situation. And so these are the themes where we have things so much in common that whether it's Korea or any other country, you can identify with what? A wrong, a terrible, terrible wrong that happens to one person, vulnerable and weak. 저는 이제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어떤 상황 아래에 있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감정과 어떤 정도의 불공정성을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라면 그게 무슨 상황인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 뭐 다른 나라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못된
상황 그 자체, 완전히 잘못된 상황 자체 안에서 한 인간이 이 일을 어떻게 겪어나가고 또 어떻게 다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Just building on what Ronco said, I think we urge any society, including Korean society, to look and see who are the Chosulis today. Perhaps in Korean society, you can look at those who feel marginalized, such as single moms, adoptees, North Korean defectors, new immigrants, people who are in prison or who used to be in prison. And we urge you to take inspiration from the people of this movement, led by Ronko Yamada, led by Mr. Yoo Jae-gun, who was a former congressman in Korea, and see this example of tremendous compassion and courage to try to right this terrible wrong and to show love and care for someone who needed it. 그리고 랑코 선생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모든 사회에는 다른 버전의 이철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사회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싱글맘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양한 뭐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또 다른 이민자, 뭐 동남아시아의 이민자분들이라든지 또 재소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사회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랑코 야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본 영화에 나오신 그 고 유재건 전 국회의원 선생님처럼 이 구명운동을 오로지 어떤 한 인간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명운동의 어떤 힘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이철수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영화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기자님 있을까요?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고요. 그 영화 후반부를 보면서 그 출소를 한 상황에서 그 영화가 끝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주제가 좀 더 분명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뭐 물론 그분의 삶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돌아가시는 부분까지 담는 거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후반부에 그 마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상을 입는 그런 범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간 이유,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We knew all along that we were not going to end the film with the victorious release from prison. 사실 We knew we had a responsibility as journalists, as documentary filmmakers, to tell the full truth of his life. 저희는 사실 처음 영화를 만들 때부터 이 영화가 승리의 순간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걸 명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로서, 저널리즘에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전체 이야기, 이 개인에게 일어난 이 전체 이야기를 반드시 영화에 담아야겠다는 걸 굉장히 명확했었습니다. That included just the messiness and all the difficulties, his failures after his release. But also you see Cholsu's incredible resilience too, and his ability to keep trying. 그래서 물론 이 엄청난 혼란, 뭐 범죄 사건 포함해서 엄청난 실패와 실수와 잘못들과 이것을 이철수라는 개인이 물론 일으키기도 하고 겪기도 했었지만 저는 그런 어떤 역경들이나 고난, 그가 만들어낸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철수 역시도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꼭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아까 저쪽에 손을 드셨던 그 앞쪽으로 예. 조금만 내려오세요. 여자. 포토를 가야 돼.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최지선입니다. 저도 영화를 재밌게 잘 봤고 감독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후반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해보자면 이게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롯이 다 담는 내용의 영화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좀
조심하려고 했는지 경계하려고 했는지 제일 좀 예민하게 잘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랑코 야마다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친구이자 뭐 또 동료이자 이렇게 같이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간으로서 이 이철수 씨에게 해주고 싶은, 지금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o I have two questions. One is for the director and the other one is for Ranko. So my first question to the director is, it's actually the story about who already passed away. It means, and you want to depict the full picture of it, which seems very challenging. So I wonder what's the most what's the most concern about for you? What are you really concerned about making this film, especially making the film about the person who passed away, and you have to depict the full picture. So what do you concern the most? And for Ranko, Cheolsu is your life friend, and also Cheolsu is your close friend, right? So do you have any word to say to Cheolsu now? Can you tell about it? What do you want to say to Cheolsu if she's alive? Yes, so it was very, very difficult to be able to tell the full story of Cheolsu Lee after he had died. Because as I mentioned before, we really tried very hard. We worked on this film for 6 years total. We tried to uncover everything we can find of Cheolsu Lee and talk to everyone we could who knew him and who were close to him to find his essence. And as I mentioned before, it really did feel like once we started working with the narrator, Sebastian Yoon, it almost felt like he channeled some part of Cheolsu Lee through him. And we actually felt like we got very close to the core of Cheolsu Lee. So it was super difficult.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헷갈렸네요. 사실은 이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인물을 다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완료하는 데까지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조금 그래도 힌트를 얻었었던 것은 세바스찬 윤 이 내레이터를 만나게 되면서 이철수의 본질이 뭐였을까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힌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ne point and one character actually that we had a lot of trouble with was how to represent Cheolsu Lee's mother. 사실 저희가 조금 많이 노력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철수 씨 어머니를 어떻게 이 영화 안에서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Cheolsu Lee had a very, very difficult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But his mother was someone who had experienced just tremendous trauma of herself.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철수 씨는 어머니랑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 안에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물론 이제 어머니 역시도 많은 트라우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So we really have to credit a team member who's not here with us right now, our producer Jean Chen, who is an extraordinary editor as well, for helping us unlock that. She found that moment where his mother gets very emotional and starts to cry when she talks about just sort of everything that she wanted, and that moment really allowed us to, I think, feel comfortable with her presence in the film and to humanize her in a way that I think we all felt very satisfied with in the end.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다른 프로듀서 중에 지인첸이라고 하는 프로듀서님 계신데요. 이 어머니를 어떻게 영화 안에 다룰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어쨌든 이철수 사건 안에서 우시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들이 저희한테는 이 엄마를
이게 정말 어떤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푸티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사람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신경 쓰고 조심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So what would I say to Chelsea Lee today? I'd probably something like this incredibly brilliant, beautiful film was made about your story in spite of both you and I. And we should be grateful for that. 저는 이철수 씨가 만약에 이철수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이 놀랍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너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안에 너와 내가 같이 있다. 얼마나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너무 고마운 일 아니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미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65년서부터 아시아인들을 데리고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철수 같은 그런 경우는 엄마가 미군이랑 같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근데 왜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였나, 그거가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계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계나 한국인이 전부 풀뿌리 운동, 그레스루트 운동을 통해서 이철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미국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그렇게 그레스루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왜 훈련할 때까지만 하지 않고 끝까지 했냐, 나는 끝까지 해준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한계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한 인간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지금 한국의 시점에서 지금 한국은 출생률이 0.76밖에 되지도 않고 이민자들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잘 살았을 때 자기네가 필요해서 아시아계 유럽,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우린 지금 한국에서는 동양계,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교도소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가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좀 받아보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이하늘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우선 이철수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시간 구성을 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영화가 이제 이철수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부터 돌아가서 그 기자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구성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들의 시선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So, I was so moved by this film, and thank you for making this film. And I'm so impressed by how do you make the structure of the timeline. So basically, you're going back through the incident itself. You're going back to when Chosu was young, and also how do you make up this make this structure of timeline, and what is the perspective behind it? Why do you make like this? Well, I think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one thing that comes to mind is sort of the bookending that we did with the footage of Chulsu driving back into town as an older person. That is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and happens again later.
네, 우선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처음 생각했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철수가 처음 장면에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는 길,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 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2번 나오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사실 저희가 생각했었던 아이디어였는데요. So there was this idea of him sort of reflecting and thinking back on his life, you know, as he's coming back to you know, this place that is basically his home, and to sort of have the story express itself in that way as a reflection. 그래서 만약 이철수가 자기 삶을 다시 뒤돌아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과 같았던 어떤 지역에 다시 가게 됐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을까? I was just going to say that I think then as the film progresses, it's like the layers of an onion, you're peeling, and you'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his truth.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의도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었다면 마치 이렇게 양파를 까듯이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사건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을 겪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을 사건의 어떤 리니어한 구성이 아니라 조금씩 양파를 까듯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 저희 의도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에 좋은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지게 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언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가 이제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기자님 중에 기자님 질문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 Thank you. My name is Jack Greenberg. I'm a freelance writer. My question's for Ms. Yamada. So the film focuses very much on Cholsu's life and his story. But what I'm wondering is, were there difficulties in bringing together younger activists with perhaps more conservativ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older folks? So how did the campaign for his defense really come together in bringing together various viewpoints and perspectives? 한국어 통역. 네, 질문이네요. 네, 지금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을 때 사실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사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 면들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이 모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이 보호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랑코 야마다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The support around Chosu Lee, it was incremental, and it wasn't easy in the beginning. But you had people that were very impassioned about the issue, like Mr. K.W. Lee, who was able to write a series of articles explaining Chosu's case in a very understandable way. And we took those articles to show people how they should perceive this very complicated issue. And that helped tremendously. And KW never flagged his support. You know, it was never flagged. He was always there. He always gave that extra push to get people on board. And we will, you meet people like him. He was eccentric and funny and different and had a lot of authority. And it made a big difference. 사실 처음에 이 무명활동이 어땠냐라고 하면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경훈 기자님이 이 연속 보도를 이철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주셨었고, 그 기사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이 기사가
그 어느 세대의 사람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다행히 써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경 기자님 자체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많이 활용했었던 부분이랑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최대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져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리 찰스 루이 운동은 미국 소수 인권 운동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었습니다. 한국에서 70년대 말 80년대 석방될 때까지 한국에서도 구명운동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 그리고 뭐 대한항공 조준권 회장님, 한국 경제계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도와주셨고요. 또 한국의 교회들, 유재건 변호사가 쓰신 책에 보면 고국에서 어머니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가장 힘이 됐다는 말씀을 책에 쓰고 계십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 자리에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여기에 랑코 야마다는 이철수 구명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셨는데요. 한국 구명운동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로 한국 구명운동을 이끄셨던 이문우 총무님이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총무님. 이 랑코 야마다께서 1981년도에 한국 오셔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42년 만에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내려서 모실게요. 잠깐 모실게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6신 올해 86 되셨는데 아직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42년 만에 만나서요 지금. 네. 1981년도에 만나셨습니다, 두 분이. 네. 장로님, 총무님. 지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80 중반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같이 교회여성연합회 저는 총무였고 회장님으로 또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장 또 실행위원으로 이철수 구명운동에 아주 열심히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만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40년 전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50대, 60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렇게 이철수 영화가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우리 감독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양성 선생님이 지옥으로 거기 나와서 전부 다 그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려고 오래 살았나 할 정도로 그 영화를 처음 보고 우리 대표님이 와서 보라고 조그만 화면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철수를 마지막 본 것이 언젠가 하면은 영화에서 마지막 나오는데 그 미소 감옥에서 봤습니다. 제가 80년도 교회 여성연합회 총회에 우리나라의 몇 사람이 대표로 가서 총회를 참석하고 유재건 장로님을 가서 뵀습니다. 그때 돈 한 2,000불 정도 가지고 가서 유재건 장로님 드리면서 수고하신다고. 근데 그 전에도 유재건 장로님이 한국에 오셨더랬고 또 그 이경원 기자님도 오셔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모금 활동뿐 아니라 그 재판소에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철수가 편지 한국에서도 왔다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회 여성연합회하고 우리 교회 여성연합회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서부터 군사 독재로서 굉장히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미국, 카나다 뭐 이런 데에서 후원금을 많이 주었는데 그 후원금이 전부 다 저희한테로 들어와가지고 구속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성연합회하고 한국의 이우정 선생님이나 공덕기 선생님 당시에 회장하던 분들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이철수가 첫 번째 사건은 너무 억울하게 들어간 거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당신네들이 꼭 푸시하라고 하는 편지도 보내고 우리 연설회에서도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우리 한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철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있었으면 좋을 철수 엄마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철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단돈 10,0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으니까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모금을 한 그런 박순금 장로님이라고 하는 기장여신도의 회장하던 분인데 그래서 이름을 철수 엄마라고 붙였어요. 저희들이. 너무 많죠? 네. 우리 두 분은 이제 따로 만나서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Fighters are everywhere. 42년 만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 이제 저희가